적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의 말처럼 이 미국은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대신에 달러 패권을 지킬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암호화폐는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이 아니라요, 미국이라는 마찰을 끄는 새로운 엔진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전략적 동맹을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만이 이 새로운 금융질서의 승자가 될 거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고 금융 리스크 감시 기구가 암호화폐를 더 이상 시스템 취약성 리스트에 넣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서사는 이랬는데요. 암호화폐는 투기판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짜 돈의 시한폭탄에 이 잘못 연결되면 전통 금융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떼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는 이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을 공식 문서에서 금융 취약성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 그림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사실, 이 작년까지 보고서 구조를 살펴보면요, 취약성과 권고라는 챕터 아래에 무려 14개의 위험 영역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안에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런을 일으키면은 은행과 자산 운용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ETF랑 전통시장이 얽히게 되면은 이에 따른 전염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이 공식적인 문서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FSOC는 먼저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서 손볼 수 있는 4가지 중점 분야를 제시합니다. 국채시장, 사이버 리스크, 은행 규제랑 감독, 그리고 인공지능 AI인데요. 디지털 자산은 이 4가지 안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아래에 모니터링 해야 될 중요한 시장 동향이라는 이 챕터를 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거나 가계부채라거나 그리고 주택시장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다룹니다. 즉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올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섹터로서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보고서의 표현도 달라졌는데요. 이 과거의 디지털 자산 리포트에서는 크립토 자산 활동은 대체로 투기에 의해서 움직이며 레버리지랑 불투명성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제 공백 3가지를 강력하게 지적을 남겼는데, 근데 올해 보고서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미국의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 글로벌 리더십에 기여하는 막대하게 중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촉진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각입니다. FSOC는 보고서에서 새로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한테 연방 차원의 라이선스를 주면서 여기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닌 별도 범주로 취급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정상적인 돈의 한 가지 형태로서 인정을 하면서 적절한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문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확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즉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을 지키는 도구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 은행 규제 쪽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FSOC는 보고서에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통화감독청이 지난 몇 년 동안 발표했었던 은행의 크립토 자산 활동에 대한 경고 문서, 그리고 새로운 활동에 대한 특별 감독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기존 안전성 기준과 법을 지키는 한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디, 그리고 결제랑 크립토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FSOC 보고서에서는 이 단순하게 한 줄 문장을 지웠냐 안 지웠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는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FSOC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섹션에서 이런 점들을 분명히 짚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커졌고 ETF랑 파생 상품이 늘어나면서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 이 글로벌하게 규제가 들쭉날쭉해가지고 한 나라의 허점이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사기나 해킹 같은 이런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위험 때문에 이 생태계를 최대한 작게 유지를 하거나 전통금융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이었다면 지금은 위험을 인정하되 명확한 규칙을 깔고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3% 안팎에 머무르면서 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노동시장은 서서히 식고 있다는 거. 미국 연준은 올해 3번째 금리를 내리면서요, 긴축의 강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을 잘못 맞추면은 지난 2019년처럼
단기 자금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는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최근에 단기 국채랑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튀어오르면서요. 미국 연준이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중앙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너무 세게 조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크게 풀기도 부담스러운 이런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규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가? 어떤 분야의 혁신을 허용해야지 경제가 숨을 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혁신이 금융 안정과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FSOC는 올해 보고서에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 경제 성장과 경제 안보를 금융 안정의 핵심 렌즈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섹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기술과 인프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책임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해요. 여기에 스테이블코인법을 통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인 사용을 장려하면서 은행 규제를 풀어가지고 제도권이 참여하기 쉬운 이런 환경을 만드는 그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모순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FSB가 암호화폐의 금융 안정 리스크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최근에 시가총액 급증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FATF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AML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FSOC는요, 이 같은 시점에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핵심 취약성 리스트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위험을 국제규범과 자국법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에서 미카 같은 이런 자체 규제를 도입하고 FATF 기준을 따라가면서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랑 행정명령으로서 기본 틀을 깔고 있고요. 무규제 예상시장이었던 2022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금융 시스템 바깥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채 수요랑 달러 수요, 결제 인프라, 심지어 국부펀드랑 연금 기관까지도 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은행 증권사가 제공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거나 RLUSD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RWA 토크나 프로젝트들 모두 이 흐름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리플 XRP로 시야를 좁혀보겠습니다. XRP를 둘러싼 구조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이게 단순하게 XRP 가격을 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리플 레저 위에서 달러 결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런칭 이후에 1년 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리플 레저상의 각종 결제, 유동성 풀, RWA 거래에서 기본적인 결제 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WA 토크나예요. 영국의 아칵스 같은 기관과 함께 2026년 중반까지 리플 레저 위에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토크나 자산을 올리겠다. 관련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크나 자산들 같은 경우는 RLUSD랑 XRP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특정 펀드나 채권, 부동산 수익권 등을 온체인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ISO 2002랑 스위프트와의 연계입니다. 이 리플 레저랑 인터 레저 프로토콜이 ISO 2002 메시징과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구조를 갖추었죠. 스위프트 네트워크 안에서 ILP를 활용할 수 있는 변경안들이 승인됐다는 소식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 예전처럼 이 스위프트 메시지를 쓰면서도 그 뒷단 결제 레일로 리플 레저 같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ETF랑 제도권 자금인데요. XRP 현물 ETF들 연달아 승인되고 있죠.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이 ETF라는 통로로 리플 XRP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에서는요. 파생상품 시장의 매도 압력이 ETF 유입으로 상쇄되는 이런 새로운 수급 구조가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FSOC 보고서까지도 겹쳐놓고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미국은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야 될 위협에서 달러랑 미국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XRP는 그 도구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토크나 자산, 국제송금, ISO 2002 연결이라는 여러가지 다방면의 축에서 인프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중앙에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XRP가 내일 당장 어느 가격으로 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이미 많은 기대감을 반영해놨고요. 파생상품에서는 매도나 해지 포지션도 적지가 않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XRP랑 리플 레저를 포함한 이런 생태계 전체가요. 이 제도권 설계도 안에 그려지고 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과거에는 규제 당국이 이런 거는 우리 시스템 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던 대상이 이제는 우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활용할지 이런 고민에 되는 대상으로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하게 호재니까 올인도 아니고
규제기관이 완화하니까 이제 위험도 없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관점과 기준이겠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지 마시고요. 이 뉴스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내부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1개월, 3개월, 6개월 구간마다 이 자신이 보고 싶은 지표랑 조건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겠죠. ETF로 들어오는 자금,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 은행과의 파트너십, 온체인의 실제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이 현금 비중과 레버리지를 조절할 때는 단기 변동성보다 이 구조가 1, 2년 동안 계속 강화되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정치 사고 변수로 다시 후퇴할 위험이 큰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의 차트가 이미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요, 앞으로의 대응력을 키우는 최고의 연습장이 되어줄 겁니다. 정말 좋은 공부 중에 하나가 이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조용히 펼쳐놓고 그때의 내가 있었다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복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쉬운 상황을 하나 그려보자면, 이전 전고점이었던 4,900원이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나는 과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침착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또 놓치고 말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절반의 공부만 한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그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지금 2,000원 후반, 3,000원대일 때 평단 낮추고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들을 나는 후회하진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나만의 원칙이 살아나고 실전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이 시장의 기회는 또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는 이번에도 놓쳤다라고 말하시고요. 또 누군가는 준비한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운이 아니라 이런 복귀랑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에서 나온다라는 거.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요, 결국에 내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촉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저는 무교지만 성경의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연주는 정치라는 거센 비바람에 맞서서 11명의 총재 재임명이라는 이 단단한 반석을 깔았고요. 이제 그 반석 위에서 리플 XRP는 RLUSD 그리고 인프라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이 모래성 같은 투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실제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은요,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내릴 거냐, 얼마나 많이 내릴 거냐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준은요,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뒤쪽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역 연은 총재 11명을 5년 더 묶어두는 작업인데요. 이 연준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드려 보자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는 12명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연준이사 7명,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1명,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역의 연은 총재 중에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4명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더라도 모든 연은 총재가 회의에 들어와서 이 자기 의견을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 토론의 분위기랑 금리 방향은 이 사람들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지역 연은 총재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 실제로 이번 FOMC에서도 일부 총재들은요,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고, 실제로 회의 뒤에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는요, 이 표로 찍히지 않은 반대 의견들까지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 연준 내부에서, 특히 지역 연은 쪽에서 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긴장감이 상당히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치가 강력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세게 내려야 된다, 그리고 더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결국에 미국 법원으로 올라가서 내년 1월 21일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재무장관 베센트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연은 총재는 최소 3년 동안 그 지역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남겼고요. 지금은 뉴욕 출신 인사들이 클리블랜드,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같은 이런 다른 지역 연은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역성을 해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지역 대표성을 말하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은 비토하겠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배경에서 오늘 나온 연은 총재 11명 재임명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겠습니다. 연준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 올해 12월 달에 이미 모든 연은 총재랑 수석 부총재에 대한 재평가를 끝냈고 이사회 7명이 만장일치로 재임명에 동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임기는요. 2026년 2월달 28일까지인데 이 5년을 더 연장하는 셈이에요. 게다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른 시점에 재임명 절차를 끝낸 것은 적어도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서둘렀을까? 이 정답에 가까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치가 더 깊게 들어오기 전에 지금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모든 연은 총재를 미리 고정을 해두겠다라는 거. 리사 쿡의 해임 시도가 연준 이사 한 명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지만요. 그 뒤에서는 연준의 통제권을 백악관이 어디까지 가져올 것이냐, 이런 더 큰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베센트의 연은 총재 거주 요건 요구도 마찬가지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역 대표성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 들지 않는 인사는 앞으로 걸러내겠다라는 신호로서 들린다라는 거.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모두 다 독립성에 대한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재임명 결정의 핵심은요. 연은 총재 11명을 5년 더 앉히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풍향과 상관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부임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유를 찾아내서 해임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 리사 쿡 사례처럼 이 또다시 엄청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바로 그 싸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어를 끝까지 해놓은 셈입니다. 근데 하나만 예외예요. 바로 애틀란타 연은인데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내년 2월 달에 은퇴를 예고했고요. 이번 재임명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대신에 수석 부총재 셰릴 베너블이 대행을 맡으면서 이사회가 후임 총재를 찾을 때까지 이 자리를 임시로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 애틀란타 한 자리가 앞으로 미국 정치 협상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베센트는 이미 앞으로는 연은 총재는 이 최소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겠다라고 했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인재를 찾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연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랑 백악관이 어떤 기준을 들고 나올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한마디로 11명은 연준이 지켰지만요. 나머지 한 자리는 정치가 노리는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구조가 시장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자면은 이 먼저 금리랑 유동성입니다. 연준은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 3%대 중후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반대랑 우려가 적지가 않았고요.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재임명된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가 중단 혹은 다시 인상하는 쪽으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인사 뉴스의 핵심은 금리 수준 그 자체보다는 이 금리의 바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손을 들었고요. 이 시장은 완화는 하지만 무제한 완화는 아니다라는 이 구조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과 주식, 환율 시장의 새로운 기본 배경이 될 거라는 거.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 금리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내려왔었지만 중장기물에서는 언젠가 또다시 긴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눕혀진 수익률 곡선보다는 어느 정도 경사가 유지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긴장감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기업 실적이랑 생산성,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없는 종목들은 단순 유동성 기대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FOMC 이후에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오히려 단기 조정을 받았죠. 금리는 내렸는데 시장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들은 사실 간단해요. 이 시장은 이번 인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연준이 보낸 신호는 당분간 이 정도 속도로만 간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은 총재 11명 임기 고정이 더해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먼저 돈이 공짜처럼 풀리는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레버리지로 단기 투기하는 전략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제도권 자금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ETF 같은 이런 규제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높지도 또 너무 낮지도 않은 구간에서는요. 기관들은 온체인 달러,
토크나 채권, 그리고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를 실제 운영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XRP는 이런 흐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중반에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넘어서 최근 자료를 보면은 12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 규모도요. 올해 11월 기준으로 약 3억 9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메사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리포트들을 봤을 때 3분기에는 일평균 트랜지션 숫자, 신규 주소 숫자, 기관성 주소 비중이 모두 올라가게 되면서 네트워크가 개인 위주에서 기관 토큰화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다만 리플 레저에서는 MP 토큰 V1이라는 이 다목적 토큰 표준이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RWA를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ISO 2002가 11월 22일부터 크로스 보더 결제의 기본 메시지 포맷이 되면서요. 기존 은행 시스템도 더 풍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거. 리플은 RLUSD를 중심으로 이 생태계를 이어붙이고 있고 레일 인수를 포함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이어보면요. 구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연준은 금리랑 유동성의 기본 룰을 5년짜리로 고정했고 리플 XRP는 그 룰 위에서 움직이는 달러 토큰화 자산의 네트워크 레이어를 맡고 있다는 거. 이번 연은 총재 11명 재임명은요. 이 바로 그 달러 시스템의 엔진부를 고정시키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XRP 투자자분들에게 이 뉴스가 이 단기 가격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이 네트워크 위에 쌓일 수 있는 달러랑 토큰화 자산의 환경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를 알려주는 힌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공포도 아니고요. 또 완전한 탐욕도 아닌 조심스러운 기대랑 긴장이 섞인 구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영영 말려버리는 그림은 아니겠지만요. 연은 총재 11명을 한 번에 재임명하는 걸 봤을 때 이 다시 제로금리, 무제한 완화를 꿈꾸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도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인프라랑 자산 시간을 두고 들어가는 전략이 더 유리하겠죠. 암호화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테마 코인보다는 실제 결제, 스테이블코인, RWA, ETF 같은 이런 제도권과 맞닿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리플 XRP는 이미 RLUSD 토큰화, ISO 2002, 또 ETF라는 여러가지 고리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인사 뉴스가 당장 내일 XRP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중장기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은 총재 11명 임기 연장은요. 이 트럼프 시대 2기의 정치 싸움 속에서 연준이 자기 뼈대를 미리 잠가버린 사건인 거고 이 고정된 뼈대 위에서 XRP랑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5년짜리 판이 깔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차트는 이미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력을 키우는 최고의 연습장입니다. 정말로 좋은 공부 중에 하나는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조용히 펼쳐놓고 그때 내가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복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쉬운 상황을 하나 그려보자면요. 이전 전고점이었던 4,900원이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고 가정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나는 과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침착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또 놓치고 말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은 절반의 공부만 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지금 2,000원 후반, 3,000원일 때인데 이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을 나는 후회하진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쌓이다 보면은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나만의 원칙이 살아나고 실전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본격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거. 시장의 기회는 또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는 이번에도 놓쳤다라고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준비한 그대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차이는 운이 아니라 이런 복기랑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에서 나온다라는 거겠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실제 버튼을 누를 때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겠지만요. 이 봄이 오지 않고서야 제비가 올 리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ETF 순유입이라는 제비 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이 강세장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혹독한 약세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터졌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에도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이더리움 시장에서 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더니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아직까지 예전 최고치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자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 정작 큰 손들의 자금 흐름들은 슬쩍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강세 전환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걸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 의도를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이더리움 현물 ETF들은 기관과 큰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몇 주 연속으로 이들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유출 현상이 이어졌다는 거, 가격에 대한 하락과 함께 기관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시기였죠. 근데 12월 들어가지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ETF에서 다시 순유입, 즉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ETF의 총 순자산 규모가 11월 말 저점 대비했을 때 약 28% 정도 증가했다는 분석까지 나왔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동안 겁을 먹고 떠나던 큰 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이 불과 두어 달 전 10월 초만 해도 이더리움 ETF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비하면 아직도 기관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 이 계속 빠지기만 하던 자금의 흐름들이 멈췄고 드디어 한번 되돌아섰다. 바로 이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시장의 추세적인 전환점은 언제나 이런 수급 변화 속에서 찾아오곤 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관의 돈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만 봐서는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겨울이 왔다, 기관이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분위기가 바뀌더니 뭔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겉과 속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시려면은 몇 가지 데이터랑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업체 크립토컨트가 추적하는 지표 중에서 순테이커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시장가 주문으로 얼마나 적극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수치가 마이너스면은 그날은 공격적인 매도가 우세하다는 뜻이고, 플러스면은 공격적인 매수가 더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10월달 시장 급락 때는 마이너스 5억 달러 수준까지 뚝 떨어졌었는데 한마디로 던지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 수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1억 4천만 달러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 매도 우위이긴 하지만요. 이 매도 세력의 힘이 예전만 못하고 매수 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봤을 때 좀 딱딱하니까 흐름을 보자면요. 이 지표를 30일 이평선 추세선으로 그려봤을 때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바닥이 높아진다라고도 표현하죠. 예전 같으면은 마이너스 5억 달러까지 밀렸을 상황이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1억 수준에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패턴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게 올해 초 이더리움이 크게 뛸 당시였습니다. 올해 1분기 이더리움 가격이 바닥 찍고 불과 몇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 공격적인 매도의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던 모습이 관찰됐었거든요. 이 지금 상황이 그때랑 흡사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매도는 점점 약해지고 매수세가 힘에 길러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강세장 재개를 알리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ETF 자금 흐름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글래스 노드 측 자료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들의 초용 보유자산 가치가 11월 21일경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약 28% 정도라고 했는데 수치만 들어서는 체감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ETF들이 갖고 있던 이더리움 평가 금액 합계가 100이었다라고 쳤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128이 되었다라는 거. 이 큰 손들이 ETF를 통해서 그만큼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의미겠죠. 금액으로 치면은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다시 유입된 셈이니까 그냥 미미한 미동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났던 시장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느낌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에요. 10월 초에 ETF 붐이 한창일 때는 이 수치가 100이 아니라 200, 300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추세의 방향성입니다. 바닥 찍고 위로 방향을 튼 것 자체가 전환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 고래 투자자, 즉 큰손들의 움직임인데,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해보니까 최근에 어떤 대형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130만 달러치를 매도하면서 동시에 14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사들였다는 거. 이 지갑이 11,000개 정도 이더리움 이상을 새로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개인이라고 보다는 어느 정도 기관급
혹은 거대한 큰손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으로 낸 수익을 일부 실현해가지고 아직까지 저렴해 보이는 이더리움을 더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시장 내부 자금의 로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강세장 초입에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먼저 달린 발 비트코인은 잠깐 쉬고 뒤따라오던 말 이더리움이 추월해서 뛰는 이런 구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이 꼭 그 상황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큰손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신호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배경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11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거시경제 측면의 압박 때문이었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겹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었죠.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일단 현금 확보하고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는 게 상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ETF에서 대거 돈이 빠져나온 면도 있었고요. 근데 12월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3번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초 대비했을 때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이자 매력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자산들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 이슈도 처음에 충격이 컸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10월 달에 가장 공포를 줬던 중동 불안이라거나 이 지정학적인 악재들은 12월 달에는 시장을 그다지 흔들지 못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이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겠다. 이런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 덕분에 미국 증시도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고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거. 기관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한번 전부 다 차익 실현해보고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했겠다. 이제 2026년 바라보고 다시 담을 건 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ETF로의 자금 재유입은 바로 이런 거시 환경 변화랑 연동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한 가지. 이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결국에 대규모 기관 자금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비트가 완전히 죽쓰고 있는데 이더리움만 혼자 잘 나가긴 어렵고요. 또 반대로 비트만 펑펑 오르고 이더리움이 계속 소외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관의 투자 판단은 자산군 전체를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올해 후반부를 돌이켜보면요. 이 처음에 비트코인 ETF 시대가 개막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집중됐던 관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은 이더리움 ETF로 올라갔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들도 속속 출시가 되면서 시선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이 비트코인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더리움도 저렴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두 가지 축 모두의 자금이 다시 투입되는 이런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이 이더리움 상승의 기반이 되고요. 이더리움의 상승이 다시 시장 전체의 자신감을 높여가지고 비트코인도 추가 상승 여력을 얻는 이런 양쪽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확실히 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사이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간략히 짚어보자면요. 먼저 1개월 내에, 즉 연말 연초까지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올해 시장을 힘들게 했었던 연준의 긴축들은 일단 완화로 돌아섰고 연말이라는 특수 시기에서는 이 기관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지금 ETF에 돈이 들어오는 게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이변만 없다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수준이라거나 이 조금 높은 선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이 가격이 출렁이기 쉽다 보니까 가끔 예상하지 못한 급등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도 12월 초에 형성된 이 상승 기조 자체가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후, 즉 2026년 1분기 말쯤을 내다보면은 두 갈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이 미국 경제가 큰 탈 없이 굴러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시사하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되면 1분기 동안 증시랑 코인 시장에 꾸준히 온기가 돌면서 이더리움은 천천히라도 이 4,000달러대 이전 고점을 회복하거나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겠죠. 이 반면에 신중한 시나리오로는 1분기 중반쯤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간다라거나 실물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식는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줄 거고
시장은 다시 긴장을 하겠죠. 주식이 흔들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ETF로 들어오던 돈도 또다시 주춤하거나 빠져나갈 거고, 이 가격이 또 한 번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 1분기까지는 거시경제 신호 등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온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26년 중반까지 길게 보면요, 이것도 크게 낙관과 비관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경기 연착륙에 성공하고 연준이 서두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완화적 정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이라거나 중국 등 여러가지 다른 주요 경제권도 비교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면 상반기 내내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기관들도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할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올해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서 이 새로운 최고가 랠리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예기치 못한 복병이 있으니까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 예를 들면은 대형 금융기관 부실이라거나 지정학적으로 더 큰 갈등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불거진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이건 할 것 없이 이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위험 회피 모드가 되면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의 회복 분위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긴 겨울로 들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6개월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거시 변수들과 리스크 이벤트에 달려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관찰되는 초기 신호들은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시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나타난 변화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이 10월과 11월에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시장에는 한때 공포랑 체념이 퍼졌었죠. 하지만 12월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거 정말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의심이 싹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확신은 없어요. 이 뉴스 헤드라인도 조심스럽습니다. 할 수도 있다, 신호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이죠. 모두가 확신할 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나 또 무슨 악재가 터져서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시장이 내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거기에 냉정함을 한 스푼 섞는 것이 중요하겠죠. ETF에 돈 들어온데 모두 탑승하자, 이럴 게 아니라요. 왜 돈이 다시 들어오나, 어떤 논리로 흐름이 바뀌었나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논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금리 인하로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고 매도세가 약해지고 기관 큰손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강세 전환 신호를 읽힌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을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실전에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는 거. 이미 투자 중인 분들은 너무 겁먹어서 저점에서 던지지 마셔야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남들이 공포에 떠는 때 담았어야지 이제 와서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한 번의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기본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빨간불이었는데 슬금슬금 노란불로 바뀌고 있어요. 이 본격적인 강세장, 초록불이 켜질 듯 말 듯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주의를 살피면서 건너셔야 된다는 거고, 성급하게 뛰어들 필요도 없고 이 두려움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관의 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시면서요, 우리도 서서히 페이스를 바꿀 준비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 이 톰 리 같은 월가의 유명 전문가도 며칠 전에 이더리움은 바닥을 다쳤다라면서 이 자신들의 펀드에서 이더리움 매수량을 2배로 늘렸다라고 해요. 물론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움직이는 큰손들의 행동이기도 하다 보니까 새겨보실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결국에 며칠 전부터 들려오는 이더리움 ETF에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은요, 이 단순한 수급 뉴스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시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신호인 거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시장은 지난달의 급냉기를 지나서 이제 서서히 온기를 되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흐름을 포착하는 눈을 기르셔야지 길게 승산이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강세 전환의 신호,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그 퍼즐을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불장이 오기 전에 가장 힘든 시기를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진짜 수혜자가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죠. 이 시장도 나에게 좋은 흐름이 오기 전에는 더 깊은 하락을 보여주고 더 답답한 횡보를 만들고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싶은 시기가 사실은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장만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승장, 불장 구간은 1년에 12달 중에 길어야 1, 2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이것마저도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구간들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짧은 구간만 바라보다가 나머지 10개월 동안 지치고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작 불장이 올 때 이미 시장에 없다라거나 너무 높은 평단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10개월을 하락 보합장에서 계속 힘들어하면서 버틸 순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 이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가 지옥 같은 시간이지만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정리하고 이 투자 원칙을 다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상승장만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요. 하락장, 횡보장도 내 편으로 바꿔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도 시장을 대하는 나의 태도랑 전략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락장이 길게 느껴지는 지금 현재 시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상승 불장을 가장 여유롭게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길이 난 곳으로 흐른다. 이 지금 리플은 단순하게 댐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 자본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수로 레일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XRP 가격이라는 이 표면의 물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그 물길을 누가 소유하는지 이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리플이 2억 달러짜리 인수를 마무리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시겠죠. 이 정도면 XRP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감정을 잠깐 옆으로 내려놓고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지 이 구조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플이 지금 만드는 거는 코인 호재가 아니라 금융 배관이죠. 가격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 뉴스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 리플이 올해 8월 레일이라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회사를 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에 2025년 4분기 클로징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11월 5일 리플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레일을 이미 인수된 자산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리플 입장에서 레일이 계약만 한 회사가 아니라요. 제품 통합과 사업 확장 문맥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 기준으로 레일은 리플의 인프라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런데도 가격이 조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크립토 뉴스에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인수했다, 파트너십 맺었다, ETF 가능성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바로 거래소 안에 레버리지 자금들이 움직이고 그게 가격을 뒤흔드는 그림들을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레일 인수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이 레일은 거래소 트래픽을 늘리는 회사가 아니라요. 기업의 결제 실무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트레이더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이 오고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상계좌인데요. 이 가상계좌라는 거는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그 나라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돈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열고 또 서류를 내고 시간이 걸렸었죠. 그런데 가상계좌가 있으면 이런 과정을 소프트웨어처럼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즉 레일은 이런 가상계좌랑 스테이블코인 온오프램프 그리고 자동화된 백오피스 정산을 한 번에 묶어주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 리플이 여기에 라이선스랑 유동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얹었고요.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거는 송금이 빨라진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 기업이 돈을 움직이는 그 방식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리플은 코인을 더 팔기 위해서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 고객이 돈을 보내고 받고 정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째로 자기 제품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이 결제라는 거는 속도만의 싸움이 아니겠죠. 회계 감사,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책임지는가의 싸움이라는 거. 이 기업은 빠른 결제를 원하지만요. 더 무서운 건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결제는 결국에 규제랑 라이선스가 있는 쪽으로 모이는 거고, 리플이 올해 내내 인프라 회사처럼 행동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시경제 이야기를 붙여야겠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이렇게 커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달러 유동성인데요. 이 미국 연준은 12월 10일에 금리를 내렸었고, 필요하면 단기 국채 매입으로써 준비금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요, 이 시장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말라붙지 않게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달러가 숨을 쉬면 위험자산은 살아나고요. 그 위험자산의 거래랑 결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쓰이겠죠. 또 동시에 기업들은 이 주말에도 밤에도 돈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다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정상 가능한 결제 레일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 레일의 후보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올라오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국제 정세까지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인데요. 달러가 토큰 형태로 이동하면 미국의 달러 영향력은 은행망을 넘어서 이 기술망으로 확장이 되고,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만들고 제도권을 열어준 거는 단순하게 크립토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 달러의 길을 넓히는 선택지라는 거. 이때 누가 이 길목을 잡느냐가 권력인데요. 결제의 길목을 잡으면은 이 수수료만이 아니라 규칙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레일을 사는 거는 이 길목에서 기업용 디지털 달러 결제라는 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가져오려는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의 다른 인수들을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닌데요. 이 프라임 브로커를 사고, 기업 재무 소프트웨어를 사고, 커스터디를 사는 거는 전부 한 문장으로 묶입니다.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쓰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 회사가 제공하겠다는 선언인데요.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쓰려면 보관이 필요하겠죠. 그게 커스터디입니다. 거래랑 담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라임입니다. 돈을 굴리는 CF의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게 트레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레일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번 레일 인수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레일 위를 흐를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이게 지금 리플이 만들고 있는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통합인 거고,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이 통합이 당장 캔들 하나로 찍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 통합은 분기마다 수치로 증명이 되겠죠. 고객이 붙고 볼륨이 나오고 라이선스 커버리지가 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이거 결제 회사구나 이렇게 평가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 중간입니다. 내가 이번에 리플랩스 측에서는 자사 보도자료에서 RLUSD랑 XRP를 결제 프라임 트레저리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LUSD는 기업이 쓰기 쉬운 디지털 달러고요. XRP는 그 생태계의 유동성, 기관 상품 확장과 연결되는 자산으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특히 리플은 프라임 사업이 XRP 담보대출로 확장 중이라고 적습니다. 이건 XRP가 호재로 오른다가 아니라 XRP가 기관의 금융상품 문법 안으로 더 들어간다는 쪽에 가깝겠죠.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인수인데 왜 리플 XRP 가격은 조용할까요?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이번 인수는 단기 트레이딩 재료가 아니라 결제 배관을 소유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배관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깔리면 그 위로 돈이 계속 흐릅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단순해요. 이 리플은 코인 회사를 넘어서 기업용 디지털 달러 인프라 회사로 가고 있다는 거. 이번 레일 인수 확정은 그 방향성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조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구간은 하락장이 아니라 이 불장의 끝자락인 고점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안 좋고 가격이 떨어지고 저점 부근에 가까워질 때를 더 무서워하시죠. 분명히 공포가 느껴지는 자리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인 건 맞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 자리는 기회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진짜 무서운 구간은 불장이 지속되고 이미 고점에 다다른 그 끝자락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그때 완전히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더 가겠지 하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무리한 투자금을 넣고요. 가장 비싸게 시장에 입장하게 되니까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하면 그 다음은 몇 주, 몇 달, 기면은 1년 이상도 이어지는 하락장을 고스란히 맞아야 됩니다. 반면에 저점 부근에서 냉정하게 타점을 잡아내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반등, 그리고 이후의 상승을 가장 편안한 심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무서운 게 하락장인지 아니면 내 공포 심리에 가려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나 자신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겠죠. 결국에 가장 많은 개인분들께서 후회하는 구간은 결국에 상승장, 내 포트폴리오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찍혀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머리에 남아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과 욕심에 결국에 분할 익절을 놓치고 그때 조금이라도 팔 거리라는 후회가 한 번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후회라는 전염병은 한 번 시작되면 가장 높았던 수익률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분할 익절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요, 이 욕심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기 고점이 찾아와도 또 놓치게 만들고 그때도 못 팔았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욕심들 때문에 결국에 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하셔야지 더 오르던 더 하락하던 내 것으로 챙겨놓는 것들을 중요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도 마냥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라는 것보다는 이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적당히 일부 비중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하고 또 나중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항상 강조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 천천히 운영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요, 내 감정은 그 흐름을 거꾸로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 이 감정을 이겨낼 때 비로소 기회는 내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의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을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이런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이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룰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자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경기장의 룰북을 과연 누가 쓸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조는 겉모습일 뿐이겠죠. 본질은 권력입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만들어질 룰북, 그게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이 걸어갈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입니다. 올해 여름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액트, 미국 최초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법원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달러에 연동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요, 이 발행사가 연방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를 받고 준비금을 현금과 단기 미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쌓아야 되고요. 이걸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법이라는 거요. 이건 이미 서명이 끝난 현재 유효한 법입니다. 같은 7월 미국 하원은 클래리티 액트라는 이름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탈중앙 네트워크에서 가치가 나오는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묶어서 CFTC가 보게 하고,
또 어떤 팀이나 회사의 노력에 기대어 수익을 기대하는 토큰들은 투자 계약 자산으로 묶어서 미국 SEC가 보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블코인은 이 지니어스 액트로서 이미 별도 틀을 만들었으니까 클래리티에서는 큰 틀을 맞춰만 놓고 세부 규정은 나중에 함께 정하자라는 상당히 간단한 구조인데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고 나머지 디지털 자산은 클래리티 액트, 이런 그림인데, 그런데 지금 상원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이 두 가지 법을 그냥 단순하게 이어붙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 누가 SEC랑 CFTC, 미국 재무부랑 미국 연준 위에 있는 룰북의 저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의 기본 방향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농업위원회는 올해 7월을 크립토 위크라고 부르면서 지니어스, 클래리티, 그리고 반 11시 법안까지도 한 방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 특히나 루미스랑 모레노 같은 사람들, 이 지금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된다, 이번 회기 안에 상원에서 판을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생각이 갈립니다. 친화 암호화폐 성향, 글리 브랜드 같은 의원들은 시장 구조법의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몇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소비자 보호인데요. 암호화폐랑 연계된 사기, 파산, 해킹 사건들, 이 가까운 과거에 이미 많이 경험했고, 여기에 연금, 퇴직연금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보랑 자금 세탁인데요. 일부 정책그룹과 싱크탱크는 클래리티, 상원 초안이 디파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SEC, CFTC 자체의 이해관계도 존재하겠죠. 이 클래리티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법이지만요. 실제로는 미국 SEC에서 상당 부분 권한을 떼서 CFTC로 넘기는 효과입니다. 이 CFTC는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규제 철학도 이 원칙 기반과 자기 책임에 가깝습니다. 크립토 업계랑 공화당은 이걸 선호하고 있지만요. 일부 민주당 의원과 소비자 단체는 이거 투자자 보호를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엉켜있다 보니까 이번 주 이 루미스랑 모레노의 발언이 동시에 나옵니다. 루미스는요, 스태프들이 이미 지쳤다, 이번 주말까지 수정안 공개하면서 다음 주에 표결하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 숨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데, 반대로 모레노 측에서는 또 같은 자리에서 최근에 몇 주 동안 협상이 상당히 답답했다, 이 단지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다고 말하고 싶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끼워 넣고 싶진 않다, 이게 나쁜 합의라면 차라리 합의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실이에요. 이 공화당과 크립토 업계의 일부는 지금 강력한 모멘텀, 친크립토 행정부, 그리고 미국 하원의 통과까지도 갖춘 상황을 이번 기회라고 보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일부랑 연금, 소비자, 안보 커뮤니티는요, 너무 급하게 합의했다가 연금과 가계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 아니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이 싸움을 거시경제 위에 올려놓고 보면 어떻게 과연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경제를 크게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는 연준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까지도 낮추면서 물가가 3% 안팎으로만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주 뜨거운 인플레이션은 잡았겠지만 완전히 안심할 정도로 낮아진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요, 이런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이 3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하나만 9만 달러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니어스랑 클래리티는 이 위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달러, 미국 국채에 묶어두는 법입니다. 준비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요, 국채 현금 비중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랑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를 늘리는 법이겠죠.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라는 형태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나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클래리티는 이 위에 디지털 자산 자본 시장을 얻는 법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상품을 CFTC 관할로 두면서 투자 계약성 토큰은 미국 SEC 관할로 두고 누가 어떤 자산을 어디까지 팔 수 있는지, 또 어떤 거래소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지금도 이미 성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이 이 규제상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한 단계씩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또 반대로 규정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알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장과 서비스 제한이 있을 거고요. 또 더 강력한 공시 의무를 맞닥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암호화폐를요, 금융 시스템 밖에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누가 심판이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좁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클래러티 계열 시장 구조법에서 가장 깔끔한 자산입니다. 오랜 논쟁 끝에 하원과 상원, 이 초원 모두 다 비트코인을 전형적인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CFTC 관할 아래 두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미 현물 ETF를 통해서 월가의 상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요. 기업 재무에서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하면서 미국 채굴 해시레이트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의 법 정책 방향이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랑 가격 구조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비트코인 레이어 2랑 온체인 경제가 붙습니다. 이 스택스 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는 비트코인을 담보로써 스마트 계약, 디파이, 그리고 어플을 올리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디너스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토큰화 자산들도 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과거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자산이었다면 이 지금의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매달릴 수 있는 기반 자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클래러티 계열의 법안은요, 이 전체를 한 방에 다룹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디지털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파생 상품, ETF, 선물은 CFTC 규율, 그리고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되는 일부 토큰, 디파이 어플은 SEC, 재무부, 은행 규제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즉, 이번 시장 구조법 싸움이 끝나면요, 비트코인은 시스템 밖에서 제도권과 싸우는 자산에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룰을 가진 자산으로 한 단계 더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싸움이 잘 마무리만 되면은 비트코인이 당장 폭등한다기보다 제도권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산으로서 이 구조적인 하방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현물 ETF, 기업 트레저리, 연금과 보험 같은 이런 큰 자금들은 규제가 명확하고 법적 지위가 안정된 자산에만 대규모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 지니어스나 클래러티 패키지는요, 바로 이런 명확한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만큼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루머에 올라가고 또 뉴스에 조정받는 이런 움직임이 반복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알트코인과 디파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규제 친화적인 메이저 레이어 1, 그리고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는 이번 법안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과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복잡한 토큰 이코노미, 높은 레버리지, 익명성에 의존하는 프로젝트는요, 이 규제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제한이라거나 KYC 강화라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AML 의무 부과 같은 것들, 이쪽에 더 큰 압력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메이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는 이 정책 방향이 우호적인 코어 자산으로 보고 또 중장기 비중을 유지하면서 단기 이벤트에 맞춰서 일부만 트레이딩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알트랑 디파이는 규제 친화 섹터랑 규제 취약 섹터부터 나누고요. 취약 섹터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라거나 몰빵 포지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실제 상장 폐지 서비스 제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엑시트 전략을 먼저 생각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금 비중, 분할 매수, 분할 익절들은 이 법안 캘린더랑 연동해서 설계하는 게 좋겠고요. 상원 마크업 주간, 그리고 상원 본회의 예상 시점, 대통령 서명 가능 시점 같은 것들이 이 변동성 이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이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을 맞추는 법이 아니라요, 누가 이 시장의 심판이 될 것인가, 어떤 자산을 어떤 룰로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이라는 거.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나면은 당장 이번 주에 표결이 열리느냐 아니면 한두 주 미뤄지느냐, 여기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미국이 결국 어떤 룰북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관점이겠습니다. 하락장의 답답함 속에서도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에 다음 기회를 잡게 됩니다. 요즘 리플 움직임을 보면은 하락할 때는 크게 흔들리고 반등이나 상승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특히 리플은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질 때 훅 떨어지는 이런 특유의 변동 패턴이 있다 보니까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700원이던 리플이 몇 달 만에 4,900원까지 갔다라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곧 큰 상승이 한번 나오려면은 여기에 앞서가지고 긴 횡보랑 답답한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등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루한 시간 위에 쌓여서 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코인 투자를 안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과거를 무시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비슷한 사이클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때 시장이 어떤 패턴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그 사이클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시야를 닫아버리는 사람은 결국에 다음 기회를 놓치고
하락장에서도 과거를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막상 상승장이 올 때 훨씬 더 침착하게,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힘은 상승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패턴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벌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